이번 세션 대상 작가는 조현현 평론가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조현현 평론가의 아드님이신 조광건 선생님 시인이십니다. 조광건 선생님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광곤입니다. 석재 조연현 선생님의 장남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산문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이러한 자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토론회는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에 우러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조연은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40년 지났고 이제는 우리 그 한국 문단과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단과 우리 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역사라는 것이 어떤 개념적이고 이렇게 현실과 떨어진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하루 사신 것이 모여서 바로 역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와 특히 역사상의 인물을 볼 때는 먼저 우리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애정을 가진 자세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전체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릴 때는 수많은 문인들과 수많은 책 속에 뭉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 분들은 이 책들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석재 조연현 하면 시인이나 유명한 소설가도 아니고 평론이라는 이런 조금 이렇게 인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하신 분인지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지만 제가 요 근처에 안국동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 북촌 한옥마을을 통해서 이 청와대 앞에까지 산책을 하면서 한번 1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제 결론으로 아버님에 대한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시 동산 조광곤. 5월의 햇빛 따스한 어느 날 북촌 한흥마을 구이진 길을 건너라니 문득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 암울했던 1920년 일제 말 할 일 없이 서울 다녀온 청년은 5월에 저울리는 고향 함안의 뒷동산에 누워 애꿎은 진달래만 씌웠다. 진달래는 먹는 꽃, 먹을수록 배고픈 꽃.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해 외쳤다.
내 얼굴은 말랐다. 흰민지처럼 말랐다. 몸무게 40kg 남짓되는 약골 청년에게 강제징용은 곧 죽는 길이었다. 살기 위해 택한 세무서 서기직은 친일 일하는 주홍 글씨로 남겨졌다. 해방 후 좌우 대결로 얼룩진 혼란 사회는 글 쓰는 청년에게 현대문학이라는 순수문학지와 한국문인협회라는 문학단체를 만들게 하였다. 이제는 이승의 희로애락을 벗어나 시공을 초월한 무한 공간의 나그네가 되신 분, 어쩌면 5월의 어느 하늘 아래서 지금 진달래를 씹으며 물끄러미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그분이 지금 몹시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현 세션이고요. 발제는 인하대에 계시는 정종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중앙대에 계시는 정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종현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20분이 남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제를 맡은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주최 측에서 이 발제를 그 의뢰했을 때 그 덥석하겠다라고 해놓고 글을 쓰면서 내가 적절한 발제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계속 쓰면서 느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 은사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석재 조연현 선생님이요. 그래서 과연 그런 학연이 아마 그런 학연도 발제를 의뢰하는데 조금 뭐 작용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그 석재 조연현의 문학에 대해서 거리를 갖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면서 이 글을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뭐 문학 연구자이긴 하지만 그 현역의 비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비평을 하면서 그 비평가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비평가의 존재론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 한국 현대문학에서 뭐 여러 본과가 있지만 그 면독할 뭐 내지는 그 일가를 이룬 비평가의 비평을 논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여러 의문 같은 것들이 글을 쓰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발제자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완결된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써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굉장히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 순수문학이라는 더러운 전통이라고 이제 그 표제를 붙였는데 그 뜻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석재 조연현에 대한 평가가 기존의 평가가 친일과 반공이라고 하는 그 생애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 문단 안에서 문단의 권력자로서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조직하고 해소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문학 자체를 평가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일종의 단죄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과 거꾸로 또 조연현 선생의 추천을 받고 등단한 굉장히 많은 또 문인들이 있고 그 문인들 중엔 또 조연현 선생에 대한 그 석재 조연현에 대한 그 기존의 연구에서 굉장히 또 일방적인 미화 같은 것들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을 뭐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균형을 잡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 김수영의 식기를 인용했습니다만 어떤 기성의 제도라는 게 다 그 선배 세대들의 그런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공과가 있는데
그 만들어진 제도들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사실은 무언가를 계속 연장하고 연속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엔 적어도. 그리고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여러 공과가 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이 조연현 세대 혹은 문협 정통파라고 하는 세대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틀림없이 있고, 그것들을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끼친 과언은 무엇이고, 또 후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146쪽에서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146쪽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친일과 반공, 권력지향의 문단 정치로 얼룩진 그의 삶의 경로 때문에 그의 문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조연현의 삶과 문학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비윤리적인 것이었을까? 한국 문단의 부정적 유산과 함께 여전히 지속되는 제도와 중진들도 남겼습니다. 합당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모든 유산을 부정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건 조연현에 대한 부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의 한국 문학을 형성하는 데 작용한 전통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방 이후에 그의 문학이 무엇이었나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 출발은 어쩔 수 없이 조연현 문학의 원형질이 마련된 식민지 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연현의 일생에서 식민지 말기의 친일평론들은 지우기 힘든 짙은 얼룩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시절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이 회고록의 서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출발이 해방과 함께 서울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20대 초중반에 한참 문필 활동을 하고 비평 활동을 했었던 자신의 경력들을 다 가로치고 자신의 문학적 이력 자체를 해방기 그 문학 비평에서부터 회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조연현이 애써 숨기고자 했던 이 20대 전반의 족적은 해방 직후에 그 청년문학가협회에 함께 속해 있었던 이상로라는 분이 그 거의 같은 시기에 해방 직후에 그 다수의 친일평론을 발표한 사실을 그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창시개명을 했고 동양지광이나 국민문학, 신시대, 내선일체 등의 잡지에 다수의 일본어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식민지 말기 이 조연현의 비평 이력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건 그 조연현 문학을 뭐 추문화하거나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조연현 문학의 원형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석사 논문, 굉장히 흥미로운 석사 논문을 쓴 전영호 선생이나 아니면 박사 논문을 쓴 그 최초의 박사 논문을 쓴 김명인 교수가 좀 지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연구는 아주 뛰어난 통찰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조연현 비평에 어떤 측면이 그 원형질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불충분하거나 그것이 끼친 영향을 해방 직후 비평과 문학사 서술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보다 더 좀 더 근원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뒤에 발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조연현의 문학적 인식에서 맨 밑에 달라입니다. 현대성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전영우나 김명인의 연구에서 이 조연현의 문학사 서술이 식민지의 근대 반근대의 대립구도를 근대 현대의 대립구도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식민지 근대 초국론에 대해서 약간 좀 일면적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근대 초국론에서는 근대 현대 대립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근대 문명이 파생시킨 다양한 폐해를 비판하는 논의는 근대적 원리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되었고 그 비합리주의적인 철학 담론에 대한 긍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 담론들이 시간 범주를 공간적으로 환원해서 근대는 서양이라는 그 서양으로 인식하고 동양적 가치를 제고하여 서양을 대체하는 논의도 발전해갔습니다. 그래서 근대 초국론은 새로운 질서, 원리를 시간적으로는 근대가 아니라 전근대, 그러니까 동양의 과거 혹은 현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찾아야 한다는 담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그 근대 초국론은 현대성을 동양적 가치 혹은 전통과 연결시키는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동양지방사에 쓴 아시아 부흥론 서설이나 뭐 여러 여타 논문에서 그 비평에서 현대적이라는 말을 이런 전통과 연관시키는 사유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이라는 말과 서양적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비판하고, 이 아시아에서 권위를 자랑해왔던 서양적인 모든 것은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모든 것에 그 권위를 물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성 이퀄 동양 혹은 전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시작부터 출발부터 조현의 근본 인식이었고, 잡지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전통을 강조하고 전통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성을 전통에 얽어매는 수밖에 없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해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여러 측면 중에서 비평가로서의 그 조현의 그 창조적 비평론 혹은 비합리주의의 그 비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현현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김윤식은 바로 그 현대문학지의 10여 년을 곁에서 2번에 걸쳐 조현현론을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판본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김윤식 그 교수의 가장 최후의 판단에 해당하는 그 비평문의 내용을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식은 조현현을 근대성이라는 이름의 주인에 맞선 노예로서 주체성 확보를 위해 투쟁한 인간으로 평가합니다. 이마가 근대성을 신의 자리에 놓고 종이 되었다면 조현현은 원형적 인간의 형식에 기대어 근대성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김윤식에 따르면 조현현은 김동리, 서정주 등 반근대주의를 공유한 이른바 문협정통파 작가들이 지닌 생애 구경적 형식탐구, 원죄의식과 허무의지 등의 근대성의 초국이라는 관점에서 문학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비평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비평가로서 스스로가 근대성의 초국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모색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바야시 히데오나 세스토프, 머리 등의 비합리주의적 비평가들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세계에 의존해서 비평을 예술작품의 경지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 비평에서 그 근대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길이 실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윤식은 결론적으로 조현현과 문협정통파의 현실 세계를 극복하는 투쟁은 자기 부정을 통한 상대 부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우익 투쟁, 남한문단 형성의 과정에서 스스로 주인이 됨으로써 자신이 극복하려던 적을 닮은 모습도 귀결됨으로써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평이, 그러니까 조현현의 비평이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서 수행한 사상사적 의의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현의 반근대적 비합리주의의 문학은 식민지 말기 근대 초국론과의 관련성과 해방 이후 좌우익과의 문학 논쟁을 거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측면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케우치 요시미가 지적했듯이 근대 초국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이지만 사상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근대 비판이라는 근대 초국론의 그 사상사적 의미는 그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현이 해방 이후 제기한 근대 비판에 근거한 비합리주의의 문학은 지성사의 맥락에서 보자면 의미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화기 이래 서구적 근대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서 이러한 비합리주의라는 문제의식은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계열과 함께 한국 문학사를 풍요롭게 하는 사상사적 계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순수문학 혹은 그 비합리주의에 기반한 순수문학 자체가 유일한 현대적 문학으로 절대화되고 근대 합리주의가 이룩한 업적 모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순간, 특히 유물사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순수문학이 특권화되는 순간 조현현과 문협정통파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유일무이한 권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대결 의지를 보였던 근대 혹은 유물사관과의 긴장력을 이루면서 그들의 비합리주의는 근대 초국의 사상에서 근대성이 결여된 성황당의 문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 구도 안에서 근대 초국론 안에서 그 조현현 비평의 어떤 원형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사적 자원을 어떻게
한국 문학사 안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고민할 건가, 사유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터인데,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토론문에 그 지적하고 계신 바이기 때문에 이따 답변하면서 조금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문학사 서술에 대해서 조금 그 작성을 해봤습니다. 151쪽에서 1쪽으로 가서요. 두 번째 줄에 그 최원식 교수의 그 평가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연현은 문단 형성사를 통해 자신이 주창해온 순수문학의 문학사적, 문단사적 정통성을 보증받고자 했다. 이념적 성격이 강했던 1930년대 이전의 문학적 모색을 비전문적인 문단적 현상으로 격화시키고 30년대 이후의 순수문학적 경향들을 현대적인 것으로 격상시켜 분단시대의 문학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조연현의 한국 현대문학사의 내적 동기였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연현 문학사가 순수문학을 특권화하며 분단시대 문학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환시키는 장치라는 비판은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사 체계 구성이 식민지 시절의 원형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 여전히 충분히 논증되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앞서 살폈듯이 해방계의 강력한 좌파 문단에 대항하기 위해 조연현은 유물사관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비평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그가 활용한 중요한 담론적 자원은 총력전 시대 식민지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던 비합리주의와 근대 초국의 논의틀입니다. 합리주의의 초국이나 근대에서 현대로라는, 그러니까 해방 직후의 비평들인데요. 이것들은 이 시기 조연현의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평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진화론, 이성만능주의, 유물론적 사고를 그 합리주의의 양상으로 제시하고 이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논의나 근대에서 현대로에서의 비평에서는 근대 완성이란 과제는 근대의 초국으로서 성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제시하며 근대적 인간성의 절망과 위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정신의 실존적 가능성을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러한 문학적 가능성을 단순한 이성이나 합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김동리의 실존적 소설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조연현에게 김동리 문학은 이 좌파 헤게모니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비평 이론의 거점이자 근대에서 현대로 진입하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대 초국론에 근거한 그의 비평이 문학사의 체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글이 근대 조선소설 사상 계보론 서설입니다. 이 글에서 조연현은 한국 문학사를 근대 정신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새로운 현대 정신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그 글의 압축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무정이 우리의 근대적인 사상의 최초의 표현이었다면 김동리의 그 황토기는 무정에서 출발된 우리 근대 사상의 구경적인 표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조연현은 신문명의 열렬한 동경과 의욕을 최초로 그린 근대 정신의 출발을 무정으로, 그리고 이후 등장한 김동인, 박종화, 이기영의 작품은 각각 자연주의, 낭만주의, 유물주의라는 근대 사상을 받아들여 근대 정신의 형성을 이루고 이후 이태준, 이호석, 안혜남, 유진호, 김남천, 박태원 등의 작품을 근대 정신의 동요와 방황을 보여주며 최명익의 자기 분열과 이상의 자기 해체가 근대 정신의 붕괴이자 적신호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리의 황토기가 이 근대 정신을 정리하고 청산해서 근대 정신을 부정해서 현대성으로 나아가는 입구였다라고 이렇게 도식을 세우는 것이죠. 많은 비판을 받는데 이런 도식이 어떻게 김동리가 현대성의 입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당연히 그런 비판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의도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카프 문학을 근대의 하나의 그런 흐름 그리고 부분으로 축소시켜서 배치하면서 해방 이후에 여러 그 기존의 문단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그 진영이든 각각의 문학적 지향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됐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 문학사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다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좀 쓰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무슨 다른 글을 쓰다가 조연현의 그 문학사를 다시 펼쳐보게 됐는데 이 글 때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카프 생각해보면 해방 이후에 김일수 선생이 카프를 연구하기 전에 문해사조사 연구하기 전에
카프가 논의되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백철이나 조연현 같은 그 카프를 경험했거나 그 카프 세대를 대타적으로 둔 사람들이 그 카프를 배치하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문학사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김윤식 선생도 계속 인용하는 것이 그 석재 조연현의 문학사 안에서 가령 연분사와 파스큐라들의 갈등이나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 이견, 뭐 이런 것들을 이마의 문학사나 소홍영의 회고나 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자신의 문학사 안에서 그것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마땅한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그 후세대에게 그 당대 한국의 근대 문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작가들이 있었는지 라는 것들을 사실 전수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일례로 또 최명익 같은 작가로는 여기서 거론을 못했습니다만, 최명익 같은 작가도 50년대에 사실 거론할 수 없는 이북에 있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대 정신의 분열과 동요를 보여주는 작가로 최명익 논을 통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최명익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을 열어주는 기능 같은 것들을 한 거죠. 뭐 그런 생각들이 이 문학사를 부분을 쓰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획이나 의도 같은 것들은 비판될 측면들이 있지만 그것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합당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맨 뒷부분인데 제가 맨 끝부분에 비평론이나 문학사 부분에서 조연현 문학의 원형질이 근대 초국에 있고 그걸 해방 이후에 이렇게 변용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늘 추문의 대상, 비판의 대상으로만 사유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제 생각엔 해방 이후에 그 좌파든 혹은 정치든 사회든 사상이든 해방 이후에 그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그걸 다시 사유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은 토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제도, 조현현이 만들고, 그러니까 문예에 이어서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55년에 창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기능하고 있는 이 제도는 문단 위에 군림하는 제도라고 비판을 받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문단의 공적 기구로서 작용하고 많은 중진들을 배출한 제도이기도 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게 조연현 혹은 문협 정통파들이 한국 문학, 문단 안에서 한 역할들이고, 그걸 사라진 매개자라고 하는 좀 억지스러운 개념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또 다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요령이 없어서 급하게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정윤 선생님의 발표였을 때 박수 주시죠. 네, 선생님 열심히 발표하시는데 제가 불쑥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이 발표에 대해서 조양대에 계시는 정은경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예, 정종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탄생 100주년 문학제에 걸맞게 이 조연원의 문학 생애를 비평가와 문학사가 그리고 문단 권력으로 구분하셔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문이 157페이지에 있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당파성보다는 해방 이후 한국 문단 제도 구축과 재건의 과정을 보면 조연현의 강한 권력 의지로 공고한 문단 체제를 건립하였고 또 이를 통해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은
뭐 창비나 문지 등의 새로운 문단 세력을 낳기도 했던 무인입니다. 그러나 조연현 문학 활동을 의미하는 코드로 제시하신 더러운 전통과 사라진 매개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정적 활동성의 결과가 순수 문학이라는 더러운 전통의 결과를 낳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요. 청산해야 할 모든 부정적 유산이 더러운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매개자라는 부분에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사라지는 매개자라는 해겔의 용어는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퇴장하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매개자로서의 조연현이 이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굴절된 식민지 한국문학과 오늘의 한국문학인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 측면의 매개인 것인가, 아니면 사상적 측면의 매개인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도적 측면에서 그러하다면 굳이 조연현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지는 매개자란 이후에 오는 것들의 맹화를 만들어 넘겨주는 것입니다. 70년대 이후 문학제도가 해방 이후 문학제도 있는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연속적 단절에서 굳이 조연현의 문학이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근대 초국이 해방 이후에도 중요한 담론이었고 또 좌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고 또 일민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다음 문단입니다. 조연현의 근대 초국론이 당시 좌파에서도 확인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승만의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일민주의가 근대 초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였다고 하면서 조연현이 이러한 정치 권력의 근대 초국 담론을 의식한 문학사를 구상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동시에 지향한 민족주의를 지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정치적 행동으로 실천한 조선민족 청년단의 단장 이범석은 파시즘의 신봉자였고 이것은 독일 나치를 카피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학도호국단도 독일의 유겐트를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반공주의와 결합하기도 하고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조연현의 근대 초국론은 신체주의 일본 파시즘에서 비롯된 한국 파시즘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터인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치 권력과의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신 것인지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주로 이제 근대 초국론을 조금 강조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연현 문학의 원형을 신체제기에서 찾고 있는 이장을 보면 그 원형질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식민지 근대 초국론에 집중해서 이제 고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제말 조연현의 일본어 비평 이런 비평들을 보면 이게 이제 식민지 초국론에 대해서만 근대 초국론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니체하고 관련해서 조연현의 문학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힘의 의지라고 하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159쪽입니다. 특히 해방 후 그의 문단 권력 의지는 니체의 선악을 넘어선 권력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그의 독서 편력에 자주 언급된 도스토옙스키, 세스토프, 니체 등은 조연현 비평의 중요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경을 상징하는 사람들, 도스토옙스키의 생활을 비롯한 여러 글에서도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집착이 드러납니다. 물론 고바야시 히데오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조연현 비평의 원형의 어떤 측면을 신체제기의 근대 초국론에만 집중하는 것은 비합리주의 비평까지를 아우르는 조연현 비평에 대한 해명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근대 초국론을 집중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근대 반근대 대립구도가 근대 현대 대립구도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대 초국론에 그러한 대립구도가 내장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대성은 서구성이라는 등식을 비판하고 현대성 이퀄 동양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시기 조연현의 근본 의식이고 사상적 과제였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님께서의 논의는 조연현의 아시아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이건 또 일본의 아시아주의죠. 일본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대 초국론은 카파의 대국점에서 순수문학을 배치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근대 초국론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는 순수문학의 우위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 모던으로 번역이 되는 근대 현대를 굳이 구분하는 조연현의 문학사 방법론이 유효한지, 조연현이 강조한 현대성을 김동리의 작품에서 찾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논자가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근대는 조연현에게 있어서 막스의 문학과 좌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일본과 서구의 당대 맥락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스펜클러의 서양의 몰락에서 지적한 기술 문명의 폐해와 사회주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근대 초국론은 한국적 현실, 식민지 현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당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칙법 같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몽 이성에 대한 절망과 비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이는 조연현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빌어올린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일제말 일본 지식인 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근대 초국론에서 출발한 그의 현대문학사 또한 이마와 백철과의 대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근대 정신의 형성과 붕괴, 현대 정신의 탄생의 문학사적 서술은 설득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분은 거의 유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연현의 근대 초국론은 일본의 맥락이 아니라 한국 현실에서 조금 더 고찰되고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은경 선생님, 네, 토론 감사합니다. 정은경 선생님께서 여러 논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의문도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정종현 선생님, 네, 정리해서 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표를 정은경 선생님께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꼼꼼한 지적을 해주셨고, 대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숙고하지 못해서, 생긴 여러 문제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연현의 문학 때문에 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제 전공이 식민지 말기인데, 식민지 말기의 동양론이라고 하는 근대 초국론을 전공으로 하고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의 식민지 말기의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남북한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식민지 말기를 친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괄호쳐버리고 그걸 떠밀어버리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었고요. 사실은 그때 했던 모더니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사유 실험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분단과 냉전 속에서 그때 모색했던 그런 자원들이 다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회수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좀 깊이 더 사유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조연현 발제를 하다 보니까 남들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라는 강박과 그 속에서 조연현의 원형질이 해당되는 식민지 말기의 문장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들의 흔적들 같은 것들을 조금 보게 돼서, 하지만 이게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것들이 좀 과도하게 강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진 매개자 역시 제가 마지막 끝에 그 두 줄은 붙이지 않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의 모두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도로서의 그 조연현의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전부 도외시하거나 전면 부정하는 관행에 대한 그 비판 정도였으면 합당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일민주의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뭐 김철 선생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적어주셨는데 사실 일민주의만 해도 지금 후지 다케시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는데 이분이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빼어난 저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족청년단 여기서 말하는 이범석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중국 장개석 정부와 뭐 독일 파시즘까지 이어져 있다. 그리고 민족청년단이 그 계보에 있다. 이런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민족청년단 안에 얼마나 많은 좌파들과 얼마나 많은 중국과 일본을 가로지르는 그 사상적 횡단들이 이 민족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교차하면서 해방기의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 형성에 작동을 했는가라는 걸 굉장히 풍부한 선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해방 이후에 근대초국론의 자장이라고 하는 것, 혹은 파시즘이라고 일괄하고 도외시해버리는 것들을 계속 왜 사상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문학이 결론만을 늘 가지고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청년단 파시즘, 일민주의 파시즘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명쾌해 보이지만 그것들을 형성해간 굉장히 다채로운 결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시도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런 한 계보에 조연현도 위치할 수 있었는데 굳이 비판하자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 못하고 원래 비합리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적 기도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것들을 사실은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장들, 그러니까 친일 잡지들에 있는 문장들에만 주목하고 그것도 또 현대문학 잡지 때문에 이 현대라고 하는 데에만 들려서 일부만을 좀 계속 여기서 논했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의 문제로부터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비평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연현이 자기라고 하는 개인을 궁극까지 추구하지 못하면 국민이니 국가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두 가지를 합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연현이 국가주의, 당시 파시즘의 국가주의는 의장으로만 추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근대문학 안에서의 자기라고 하는 주체성 혹은 문학이 갖는 미적 자율성을 끝까지 추구한 것이다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고, 아니면 이 둘을 합치시켜내는 파시즘 미학의 절정이다라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비평문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도스토옙스키나 세스토프, 니체 등의 독서 편력 속에서 이것들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해야 되는데, 친일문학 잡지에 있는 한두 편의 글만을 가지고 약간 근대초국론을 제한적으로 이야기한 대목들이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선생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우선 다케우치 요시미나 뭐 너무 지나치게 일본적 사유에 침잠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지적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깊이 숙고하면서 이 조연현론을 다시 조금 많이 선생님 지적해 주신 거 가지고 많이 고칠 생각인데, 그걸 고치면서 다시 더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아주 여러 논점으로 다시 한번 조연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요. 청중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